이원입니다. 네. 저는 쿠버네티스 서티피케이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원기입니다. 어, 사실 이 주제는 백도우님께서 일단 생각하신 주제였고요. 메인 토픽을 보시면 되고, 어, 백도우님께서 설트 매니저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신다고 하셔서 저는 이제 어, 얹혀가는 입장에서 그러면 쿠버네티스 서티피케이트라고 초반에 조금 주제를 잡아서 같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거고요. 사실 이 토픽의 내용 자체는 다 백도님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에 저는 이제 한 챕터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얘기하기는 조금 아쉬워서 제가 서브 토픽으로 클러스터 API 킥스타트를 뭐 하면서 있었던 뭐 일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브 토픽으로 클러스터 API for 윈도우즈 유저, 에이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마 스터디 시작할 때 윈도우즈 사용하시는 분이 없냐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마이크가 잘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다들 맥을 사용하시는 것 같고 저만 아마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도 윈도우즈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윈도우즈만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윈도우즈에서도 이제 도커나 카인드, 쿠베, CTL 같은 바이너리는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클러스터 CTL이 윈도우즈 바이너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구성을 해야 실제로 클러스터 API가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스터디 동영상을 혹시 다른 분들이 보시면 요거를 참고해 보시면 윈도우즈에서도 클러스터 API 킥스타트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아마 가능성을 보실 것 같아서 좀 간단히 소개드리면 먼저 윈도우즈에는 그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포 리눅스라는 이런 게 있어서 하이퍼-V 기반으로 라이트웨이트한 리눅스 VM을 제공해 주는 기술입니다. 뭐 간단하게는 이제 윈도우즈에서 WSL을 들어가면 리눅스 유저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서 도커, 카인드, 쿠베CTL, 클러스터 CTL을 준비하고 도커를 이네이블 하면 따로 뭐 이런 도커 데스크톱이라는 별도의 또 VM이 생성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도커가 뭐 동작을 하고 이 둘 간의 상호 연계를 통해서 이렇게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인드를 통해서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이후에 쿠베CTL로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실제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는 애저를 통해서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림을 보면 아마 다른 분들도 쉽게 윈도우즈에서도 클러스터 API를 한번 돌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 API for Azure 이것도 아마 다들 다른 인프라스트럭처는 많이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애저는 또 공교롭게도 저만 또 그 사용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들 해보셨겠지만 뭐 간단하게만 제가 좀 한 이력을 설명드리면 이제 WSL을 사용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이제 우분투가 보이고 데스크톱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WSL을 뭐 치면 이 커맨드 프롬프트 라인이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인드, 도커, 뭐 쿠베CTL, 클러스터 CTL 뭐 이런 식으로 보시고 그래서 카인드로 이제 매니지먼트 클러스터 뭐 기본이 된 클러스터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 변수들을 만들었습니다. 애저는 뭐 간단하게 저도 애저에 대해서 뭐 굉장한 날리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테넌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서브스크립션이라는 개념으로
뭐 이 돈과 연결된 계정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서비스 프린서펄이라는 이런 어떤 주체를 통해서 뭐 인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경 변수 선언하고 애저 인프라스트럭처로 이닛을 하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했을 때 에러가 발생을 했었는데 카인드 클러스터에서 이미지 풀백 오프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카인드 클러스터가 뭐 접속을 해서 뭐 도커 이미지를 풀링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막혀서 뭐 잠시 헤맸었는데 스택 오버플로우를 보면 이미지를 호스트에서 이렇게 풀링을 한 다음에 이걸 다시 카인드에서 로드 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전체 파드가 다 러닝된 상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생성된 야물을 통해서 이렇게 CAPI 퀵스타트 라는 클러스터를 만들었고요. 이런 내용들은 이미 아마 GCP나 AWS 통해서 다들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뭐 애저를 통해서도 생성이 된다라는 정도만 한번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다가 뭐 망해서 뭐 다시 만들고 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다 만들어졌었고요. 어,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생성이 잘 되었었고 CNI 디플로이하고 하면 애저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를 하나의 리소스 그룹이라는 형태로 묶어주는데 이런 식으로 리소스 그룹이 생성되고 이런 뭐 VM들이나 뭐 디스크들 뭐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컨피그를 통해서 뭐 이렇게 실습을 해봤는데 뭐 다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로드 밸런서까지 생성을 하면 IP가 자동으로 추가되고 시큐리티 그룹도 추가되고 하는 걸 보고는 뭐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퀵스타트는 마쳤습니다. 네. 이제 본 주제 메인 토픽인 쿠버네티스 서티피케이트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미 한 몇 가지 세미나에서 다뤘던 주제고요. 저도 이 두 세션을 통해서 좀 난리지를 얻고 그걸 뭐 간단히 그냥 공유 드린다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세션 모두 다 좋은 세션이어서 한번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베이스 레벨의 그냥 난리지여서 그냥 다른 사람이 설명해 주는 걸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서가 결국에는 이제 어떤 두 주체가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 사용되고 있고,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인증하는 것, 그리고 서버 자체도 클라이언트를 인증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1대1 커뮤니케이션에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3자인 Certificate Authority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쿠버네티스에서 CA가 있다라고 하면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컴포넌트들은 이 CA를 신뢰하기 때문에 CA에서 이슈잉된 인증서를 사용해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뭐 이런 서티피케이트 관련해서 뭐 다른 용어가 하나가 있는 게 이제 CSR이라는 건데 특정 엔티티, 특정 주체가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CA 쪽으로 제출하게 되는 게 이제 Certificate Signing Request라는 요청이고 이러한 이제 엔티티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보들을 기입하고 퍼블릭 키와 함께 CSR을 날리면 CA에서는 어프로브를 통해서 인증서를 이슈잉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쿠버네티스에서는 서티피케이트가 필요한가는 결론적으로는 쿠버네티스에서는 다양한 컴포넌트가 있고 컴포넌트들 간의 통신을 통해서 결국 이 전반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을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로 주체가 되는 쿠베 API 서버나 etcd 그리고 쿠벌렛 같은 이러한 주체들이 서버의 역할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면서 서로의 그 인증서를 통해서 시큐어한 통신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 관계가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가 될 수도 있고 피어 투 피어, 즉 이제 HA를 통해서 동일한 서비스 간의 뮤추얼 오센티케이션이 필요할 때는 이제 각각이 클라이언트 서버일 수도 있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etcd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서비스면서 리더를 선출하는 뭐 그러한 이런 HA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에는 또 피어 설트가 따로 있고 etcd 같은 경우에는 CA도 이 클러스터 CA랑 별도로 가지고 있어서 얘네들 간에는 서버 서트와 피어 서트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트 이렇게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뭐 쿠벌렛도 서버로서 HTTP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쿠베 API 서버도 클라이언트 인증서로 쿠벌렛에 그리고 쿠벌렛도 클라이언트 인증서로 쿠베 API 서버에 서로 인증을 통해서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그래서 그 쿠버네티스의 문서에서도 클라이언트 서티피케이트를 통해서 뭐 API 서버로 통신하고 이런 서로의 통신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에서도 보시면 뭐 이런 다양한 인증서들이 발급된 걸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이런 인증서를 직접 발급하지 않는 건 이제 쿠베 ADM 같은 툴을 통해서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설치하면 이런 모든 인증서들이 이제 자동으로 제너레이트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이런 인증서가 있다는 건 알지만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건 좀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그 쿠베 ADM을 통해서 API 서버를 이렇게 HA 구성을 보통 하는데 쿠베 ADM 이닛 과정에서 그 위치에 인증서가 있으면 그 인증서를 그냥 사용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서 아마도 이렇게 쿠베 ADM을 통해서 삼중화를 한다거나 할 때 첫 번째 노드에서 만들어진 인증서를 다른 노드의 PKI로 그냥 카피를 하고 쿠베 이닛을 통해서 동일한 인증서를 통해서 아마 클러스터를 만드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서티피케이트 관련해서 뭐 몇 가지 주제들이 이제 얘기되고 있는 걸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 아무래도 유저에게 뭐 서티피케이트를 발급하고 그걸 통해서 쿠베 컨피그를 만들어주는 이런 예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다들 고통스러워하는 클러스터의 서티피케이트이 다 만료가 되기 전에 어떤 리뉴얼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여기서 마칠 거고요. 음,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 서티피케이트를 이렇게 관리하는 게 복잡하고 또한 퍼블릭 서티피케이트를 또 발급하고 서비스를 위해서 서비싱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마 서트 매니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도훈님께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뭐 저번 주가 아니죠. 2주 전에 그 틸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사실은 전에 이런 거를 서트 매니저를 처음에 이제 클러스터 CTL로 이제 배포를 할 때 서트 매니저부터 저는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지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래서 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틸트 얘기를 해주셔서 그거는 아마도 이 다음 그 은우님이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짚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제가 이제 서트 매니저를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고 클러스터 API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각하기로는 그 앞서 이제 클러스터, 그러니까 서티피케이트 설명을 쭉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빗대서 사실 그 서티피케이트 자체, 그러니까 쿠버네티스가 가지고 있는 서티피케이트를 되게 잘 관리해 줄 거라고 사실은 되게 막연하게 기대하고 서트 매니저를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이랑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한번 좀 보시면서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그래서 한번 앞에서 이렇게 짚어주신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 번 더 짚고 그러고 서트 매니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요. 서트 매니저 아마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번 좀 다시 리캡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트 매니저와 클러스터 API에 대한 어떤 그런 클러스터 API 상에서 서트 매니저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한번 얘기해 주신 거지만 그냥 포인트만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은 이 쿠버네티스의 모든 컴포넌트들은 결국에는 TLS를 통해서 서로 간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고 이게 뭐 인증과 이제 알백은 결국에는 인증서를 통해서 수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겠죠. 뭐 요 일반적인 알려진 그런 통신들은 뭐 쿠버의 컴피그나 아니면 이제 큐블렛이나 API 서버, 뭐 LCD 간에 아까 말씀해 주신 피어투피어 통신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서티피케이트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이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것들이 아까 서버가 되고 클라이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제 뮤튜얼 TLS로 통신하는 그런 과정까지 다 겹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냥 쿠버네티스 그냥 바닐라 버전으로 설치를 했어도 되게 많은 서티피케이트를 사용하게끔 되는 환경인 거죠. 거기다가 얘는 익스파이어에 대한 어떤 그 만료 기간을 가지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관리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뭐 쿠버네티스 서비스만 이 인증서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위한 서티피케이트까지 추가가 되고 그게 이제 뭐 단순히 서비스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서티피케이트들이 이제 관리를 요하게 되고 그리고 만료에 대한 어떤 걱정들을 계속 하게끔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서트 매니저라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트 매니저는 그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자동화해서 해결하는 그런 CR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RD로 이 쿠버네티스 상의 이제 서티피케이트들을 자동화한 상태로 이제 관리시켜주는 그런 어떤 그 컴포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서트 매니저 컨트롤러가 이 서티피케이트를 생성하고 리뉴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네가 이제 그 인증서에 대한 어떤 발급 및 서명들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그런 쪽에 그 뭔가 대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지금 알려져 있는 거는 우선 매스 인크립트 이쪽에서 아마 발현이 된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가. 그래서 매스 인크립트 그리고 하시콥의 볼트 그리고 저도 처음 들었는데 베나페이라는 데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실제 셀프 사인 한 그런 것들 그 인증서들도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소스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고요. 뭐 얘가 이제 좀 히스토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큐브 레고라는 게 맨 처음에 있었었고 뭐 큐브 서트 매니저
라는 게 또 따로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다 통합되고 기존 것들은 다 디프리케이트 되고 이제 서트 메이저로 다 통합이 된 거로 히스토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트 메이저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를 보면은 우선 구성 요소가 이제 이슈어 그리고 서티피케이트 그리고 시크릿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뭐 그 아까 설명해 주셨던 CSR 역할을 하는 뭔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이슈어랑 이제 서티피케이트 이 두 가지가 이제 주요 오브젝트가 될 거고요. 걔네들이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은 그 CRD가 이 서트 메이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슈를 그 서티피케이트를 이슈하고 그걸 발급받아온 그 설명되는 어떤 정보 인증서를 이제 시크릿에다 넣어준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고요. 서트 메이저는 사실 그 외에도 뭐 몇 가지의 어떤 역할들을 좀 수행하긴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클러스터 API랑 가장 잘 연관되어 있는 그런 컴포넌트는 이 이슈어랑 서티피케이트 그리고 서티피케이트 리퀘스트 이 세 가지의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ACM이라고 해서 에크미라고 이렇게 외국인들은 발음을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많이들 익숙한 그런 레스 인크립트를 통해서 공인된 어떤 인증서를 발급받는 그런 거고요. 얘는 이제 이슈어랑 매핑해서 이렇게 사용이 에크미를 통해서 이제 오더하고 챌린지해서 뭐 발급이 되긴 하는데 우선 여기에서는 우선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세 가지의 어떤 컴포넌트가 제일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깊게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슈어라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티피케이트가 있고 서티피케이트 리퀘스트가 있습니다. 이슈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한 2페이지 전에 설명드렸던 레스 인크립트 혹은 베나페 아니면 볼트, 셀프 사인드가 같은 어떤 소스로부터 이제 서명된 인증서를 이제 발급받고 그리고 서명된 어떤 정보들을 가져오는 그런 리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티피케이트는 이 이슈어가 등록이 돼 있으면은 그 이슈어를 통해서 그 DNS 네임이랑 뭐 시크릿 정보를 입력해 놓고 그쪽으로 이 DNS 정보에 맞는 인증서를 시크릿으로 받아다 줘라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수행하게끔 되는 거고요. 이 서티피케이트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서티피케이트 자원이 만들어지면은 자동으로 이게 생성이 되면서 실제 인증서를 이제 발급받는 그런 그 제너럴한 어떤 워크플로우를 수행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여기선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본 거를 좀 갖고 왔어요. 사실 레스 인크립트 가지고 좀 뭔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이 되게 제한적이어가지고 그 테스트를 따로는 못 해봤고요. 우선 셀프 사인드 된 그런 상태로 인증서를 한번 발급받는 과정을 좀 해봤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자원 매니페스트가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슈어를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고 셀프 사인드 K8S라고 네임을 지정해서 셀프 사인드의 어떤 스펙은 따로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발급만 하게 되면은 발급하고 그리고 서티피케이트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 이슈어에 맞는 어떤 서티피케이트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수행이 될 거고요. 이때 이제 서티피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DNS 네임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DNS 네임과 시크릿 네임 이런 걸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시크릿 네임을 따로 그러니까 시크릿 네임에 맞는 시크릿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얘가 자동으로 이 시크릿을 하나 생성을 해주면서 이 DNS 네임에 맞는 그런 인증서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진 스테이터스를 보면은 이게
실제 발행일, 그리고 만료일, 그리고 한 달, 그러니까 만료일 한 달 전 리뉴얼 타임을 따로 가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리뉴얼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요거는 좀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 기간들을 이렇게 맞춰봐야 돼서. 근데 실제로 뭐 스택 오버플로우나 이런 쪽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이때 다 이렇게 리뉴얼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리뉴얼이 잘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서티피케이트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 뭐 생성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은 앞서 지정했던 DNS 네임이나 아니면 이슈어 레퍼런스 네임이나 아니면 시크릿 네임 같은 것들이 이제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요 앞에 이런 과정들이 이제 클러스터 API랑 어떤 역할들, 어떤 연관들을 가질지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퀘스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더 파보도록 했어요. 팔려고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본 결과, 먼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트 매니저라는 게 먼저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슈어가 이렇게 4개의 이슈어가 등록이 됐었습니다. 사실 요거를 좀 더 깊게 파보고 싶었는데 좀 약간 시간 관계상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파보지는 못했었고요. 우선은 CAPI 그 웹훅 시스템이라는 이 공용 네임스페이스에 이 관련돼 있는 이슈어들이 다 등록이 됐었어요. 그리고 생성된 certificate CRD가 certificate CRD에 맞는 어떤 정보들도 여기에 다 매핑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certificate request 정보들도 당연히 certificate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크릿까지도 다 만들어졌겠죠. 실제 설트 매니저랑 이제 클러스터 API는 이 외에는 따로 만들어지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선 먼저 결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느꼈던 생각했던 거랑은 되게 다르게 동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생각한 거는 이 서트 매니저가 클러스터 API에서 생성하는 이런 쿠버네티스, 그러니까 실제로는 매니지드 형태의 이제 그 타겟 그 프로바이더에 배포된 쿠버네티스의 어떤 모든 그런 서티피케이트를 다 관리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에서 보셨듯이 단지 4개의 그런 서티피케이트가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이 서트 메이저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걔네가 다였던 거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좀 잘못됐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래 링크에서 이제 그거를 설명해 놓은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 결국은 이 어드민 웹훅을 사용하기 위한 어떤 그 인증서 요 정보만을 우선은 갖고 이 정보 상에서 사용하는 인증서만을 여기서 서트 매니저는 관리하는 걸라고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생성된 내용들과 동일했었고요. 그래서 뭐 뮤테이팅 웹훅이나 아니면 어드민 웹훅, 어드미션 웹훅 아니면 컨벤션 웹훅 같은 것들을 이제 수행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사용될 HTTPS 통신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사용될 서티피케이트가 이들에 의해서 관리되어지는 그런 형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서트 매니저,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API 상의 서트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에크미 같은 그런 통신으로 외부의 어떤 정보들을 사용해서 인증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고요. 셀프 사인드 방식으로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좀 너무 빠르게 진행해서 그런데 금방 지나갔네요. 우선은 제가 이거에 관련돼서 참조했던 그런 페이지들이고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금방 끝난 것 같네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답변 드리고요. 아니면은 그 다음 은우님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이슈어 중에 하나 뭐였죠? V로 시작하는 거? 그거 한 번만 다시 좀 보여주시겠어요? 베나피인가 저도 사실 처음 보는 데라서요. 이거 써보실 분 없으실까요? 궁금한데. 아, 레슨크립트 다 좋은데 너무 3개월밖에 안 줘가지고 네네네. 근데 이거 뭐 베나피는 여기에서 이제 네, 혹시 얼마나 주나요? 여기가 근데 우선 제대로 보진 않았는데 잠깐 본 거로는 엔터프라이즈 형태로 뭐 유료지 않을까라는 약간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아,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서트 메이저를 쓰면은 뭐 요 그 레스인크립트에서 이제 발급된 인증서마저도 뭐 자동으로 한 달 전에 갱신해주고 한다고 하니까 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긴 하는데 네, 근데 그게 실제 맡기게 네. 되는 경우에 이제 안 돼서 그렇군요. 벌트도 제공을 해주나요? 해시코프에서? 하시코페에서 그 제공하는 볼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볼트는 그게 인증서를 이제 저장하는 쪽으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티피케이트 매니지를 해주는 거지 이슈어는 아니죠? 얘네가 이슈어는 아닐 그럴 거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얘가 이제 어떤 대응을 하는지도 얘도 조금 약간 궁금하긴 해요, 저도. 음, 네, 근데 우선은 그냥 알려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버전에서는 어떤 그 인증서나 이런 시크릿한 정보들을 저장하는 저장소 역할을 많이 하는 네네네. 걸로 알고 그렇게 있고, 알고 있는데 네네네. PKI를 해주긴 하는구나. 그렇군요. 이게 셀프 사인은 사실 프라이빗하게는 쓰기는 괜찮은데 그쵸. 서비스 형태로 쓰기에는 안 돼가지고 어렵죠. 네네네. 그렇군요. 베나피 천반대. 하여튼 뭐 나중에 그러니까 서트 메이저의 뭐 퓨처라고 해서 또 블로그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거기 뭐 잠깐 어, 봤는데, 예, 어떤 거기서는 내용? 이제 뭐 어, 약간 요거를 이제 좀 진화시킨 내용이긴 했는데 어, 기억에 남는 건 사실 뭐 그냥 시크릿을 어떻게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도긴 했었어요. 근데 앞으로 좀 뭔가 변화를 더 할 것처럼 얘기는 돼 있었긴 했거든요. 그래서 음, 음, 거기에 이제 남아있던 거는 그냥 뭐 CSI 같은 형태로 뭔가 그 볼륨 형태로 이거를 시크릿을 마운트해서 쓰는 거가 하나 있었었고 그 다음엔 사실 좀 기억에 남는 건 없긴 해요. 근데 하여튼 뭔가 이제 좀 계속 변화하려고 하고 있고 음, 그 가운데서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저희가 실제 서비스 할 때 좀 의미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냥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가 손을 드신 것 같은데 누구시죠? 손을 드신 분이?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네. 저도 그냥 간단한 질문이 있는데 이건 뭐 네네네. 도우님한테 드리는 꼭 질문은 아니고요. 그 네네. 이게 이 서트 매니저 이용해서 레츠 인크리트에서 인증서를 이제 발급해서 내부에 뭐 어떤 그냥 간단한 웹 서비스를 띄워서 거기에 이제 HTTPS 통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는데 보통 내부 서비스 같은 거 운영할 때 있잖아요. 그때 네네네. 이제 이제 그럴 때도 이제 그런 웹 서비스 이용할 때도 조금 이제 갈등이 됐던 게 이제 AWS에서도 그 ELB에다가 그 AWS 제공하는 그 SSL 인증서를 붙일 수도 있고 내부에서 이렇게 서트 매니저를 이용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고민이 좀 됐는데 어떤 걸 쓰는 게 뭐랄까 좀 더 편리할지. 근데 혹시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고민이 있으셨는데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냥 얘기가 나와서 한번 그냥 관련된 얘기일 수 있어서 맞아요. 한번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사실 약간 두 개를 다 쓰긴 했어요. 그러니까 ACM 같은 경우에는 그 걔네가 루트 서티피케이션 안 주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 자체 서비스 내에서만 운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슈를 받고 뭐 ALB나 뭐 NLB나 CLB에 붙일 수는 있는데 그거를 뭐 우리가 가지고 와가지고 그 뭐 베어메탈에 넣거나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개를 혼용해서 쓴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AWS에서는 프로덕션 돌리고 스테이징이랑 그 대부 환경을 그 베어메탈로 좀 돌린 적이 있었어요. 그 약간 비용 측면에서. 그랬을 때 그 서트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 엄청 비싼 거를 사서 쓰기에는 대부용을 사서 써야 되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대부용은 그냥 서트 매니저에서 레슨 큐트로 했는데 이게 그 이제 3개월마다 이제 갱신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API를 조금씩 또 바꿔요. 그래가지고 그거 업데이트하는 게 좀 약간 뭐 버든까지는 아닌데 좀 귀찮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베나피는 그때는 몰랐었고 이게 사실 이슈어가 그 브라우저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또 안 될 그 뭐냐 에러 했잖아요 브라우저에서. 그래서 요새는 그게 네네 그런 경험이 있었네요.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고민했는데 다른 분들도 혹시 그러니까 저만 하는 고민인가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다들 감사합니다. 비슷하시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거의 그냥 저도 내부에서만 썼어요. 네. 맞아요. 이슈어가 이게 딱 셀프 사인 해버리면 요새 그냥 뱉어버리니까 빨간색 화면 띄워놓고 그게 참 그래도 레슨 큐트가 있으니까 다행이다 라는 느낌. 그나마 너무 비싸요. 그러면은 예. 제가 손 든 김에 어차피 제 발표 순서거든요. 혹시 네네. 다음 진행할까요? 네, 진행하시죠. 네. 다음으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제 화면이 잠시만요. 제가 나갔다 와야 되네요.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맥을 쓰시는 거 같아요. 예. 네. 맥이 요새 참 그러네요. 네,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됐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네. 네, 혹시 네, 터미널도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 스터디 때 불참을 해서, 예, 조금 이제 업무나 뭐 다들 바쁘시겠지만 그런 좀 핑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좀 놓쳤는데, 다행히 도우님께서 정말 저를 내치지 않으시고, 예,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주제도 이제 지난주에 틸트라는 거에 관련된 내용 언급됐던 걸 얘기해 주셔서 간단한 발표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약간 그냥 보너스 세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발표를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쿠브 빌더 할 때 틸트 얘기 나온 것도 저도 참고를 잘 했습니다. 네. 일단 발표 주제는 개발 환경에서 틸트를 이용한 신속한 빌드와 배포입니다. 네, 그냥 타이틀 그대로 틸트가 하는 역할 자체가 딱 이 타이틀에 다 들어 있고요. 이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개발 환경이라는 부분이랑 신속한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틸트의 핵심 컨셉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로컬 개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신속하게 자동화해 줍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개발할 때 터미널을 여러 개 띄우고 번잡한 그런 환경을 해결해 주는 게 이제 틸트의 주요 목표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로컬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뭐 동시에 개발할 일도 있겠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띄워놓을 수도 있는 상황일 텐데 그럴 때 이제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이제 그런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이제 보통 소스 코드가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자기가 새로 빌드를 해서 레지스트리에 푸시를 해주고 K8s에 리소스까지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자기가 하게 되면은 빌드 커맨드 날리고 레지스트리에 푸시하고 뭐 쿠버네티스에 뭐 파드면 아니면 디플로이먼트면 뭐 이미지를 태그를 바꾼다거나 뭐 아니면 다시 리프레시를 리스타트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모아서 명령어들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쉘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또 실행을 한다거나 아무튼 이런 반복하는 과정들이 거칠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다 끝내주는 그런 도구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뒷단에서만 돌려주는 건 아니고 이제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비주얼라이징 도구를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에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 빌드, 푸시, 그리고 컨테이너에서 나오는 그런 표준 아웃풋 로그 이런 것들을 또 보기 쉽게 해줍니다. 그래서 틸트가 하는 일을 그냥 한 줄로 표현을 하자면 마지막 줄에 있는 도커 빌드랑 kubectl apply를 하나로 합친 거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틸트의 핵심이고요. 다음, 지금까지 했던 얘기긴 한데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틸트는 일단 로컬 개발 환경에서 소스 코드가 변경되면 이제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터미널 기반이랑 그리고 웹 기반의 UI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이제 빌드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감지하고 이제 로그를 모니터링 했다가 표시해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야물 파일이나 이런 헬름 차트를 직접 틸트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틸트를 돌리기 위해서 어떤 또 추가적인 야물을 작성을 해야 된다거나 뭐가 실제로 내가 프로덕션에서 사용하는 그냥 그런 매니페스트들을 그냥 다 직접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는 거를 이제 빌드 캐시를 활용을 해서 빌드를 향상을 하고요. 빌드 성능을 향상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 페이지에서 레지스트리 얘기를 드렸는데 레지스트리도 직접 클러스터 안에다가 띄워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진짜 도커 허브를 갔다 온다거나 이럴 필요도 없고 아니면 그 회사 내에서 만약에 가지고 있는 그런 프라이빗 그 레지스트리를 사용할 필요도 없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요. 사실 저는 장표는 이렇게 두 장이 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심플하게 일단 설명을 드렸고, 간단하게 좀 실제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실습을 잠깐 해볼게요. 네, 일단 네, 여기 보이시는 대로 제가 좀 준비를 해놨는데 일단 틸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틸트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틸트를 설치하는 거는 여기에선 다루지 않을게요. 뭐 그냥 명령어 한 줄이면은 이제 바이너리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따가 실행하게 될 틸트 업 이런 명령어로 실행을 할 거고요. 틸트를 실행하기 전에 틸트 파일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내 개발 워크플로우를 정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개발을 하는 그 사이클을 틸트 파일 안에 이제 정의를 해놓는 거고, 이제 틸트가 실행을 할 때 요거를 기반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일단 틸트 파일을 보면, 요거는 틸트 공식 사이트에 가면 거기 게링 스타트에 나오는 내용이랑 거의 똑같고요. 아니면 그냥 완전 똑같고요. 네, 제가 오늘 다루는 내용도 딱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법이 있어요. 뭐 이런 문법 사실 뭐 되게 친숙한데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사실 무슨 문법이라고 문서에 나왔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깊게 찾아보진 않았고, 근데 어쨌든 좀 되게 심플한 형식을 띠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 되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보던 형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프린트 하는 부분이 있고, K8s 야물 뭐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야물을 뭐 읽어서 아마 어플라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그리고 도커 빌드 하는 명령어가 있고요. 여기서도 앞에 거와 뒤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자의 의미는 여기 위에 제가 주석을 달아놨는데, 도커 빌드 할 때 첫 번째 거는 이제 태그 이름이 되고요. 뒤에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빌드를 하게 되는 그런 그 패스를 의미합니다. 이제 도커 파일을 찾기 위한 패스가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K8s 리소스는 위에서 K8s에 배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해당 클러스터에 있는 리소스를 이제 찾아서 어떤 이제 행위를 하기 위한 이제 그런 명령어를 실행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tilt practice sample이라는 리소스의 포트 포워드를 이제 실행을 해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정리를 하자면 쿠버네티스에 이 앱 야무를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도커 빌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배포하는 그 파드에 이제 포트 포워드를 해주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해서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네.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첫 번째 K8s 야물에서 그 첫 번째 인재로 넘겼던 앱 야물을 볼게요. 앱 야물은 제가 그냥 kubectl 런으로 만든 그냥 파드를 실행하는 그런 그 명령어를 아웃풋으로 야물로 뺀 거고요. 그래서 kind는 파드고, 네, 레이블은 앱 이렇게 넣어봤고요. 네임 좋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이름은 컨테이너는 이렇게 로컬호스트에 5000번 포트 이렇게 해주고, 이름은 태그는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여기 이름을 제가 여기는 그냥 틸트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컨테이너 포트는 8585 이렇게 한번 줘봤습니다. 여기서 이 로컬호스트 500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제가 장표 설명 드릴 때 그 레지스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선 제가 지금 로컬호스트에 제 로컬에 그 구성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카인드를 이용해서 클러스터를 구성했고요. 이 카인드를 구성할 때 그 틸트 그 웹사이트에 보면은 그 카인드 클러스터에 도커 레지스트리를 직접 띄울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커맨드 그런 명령어도 제공을 가이드를 해주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배시 스크립트인데, 요걸 보시면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카인드 클러스터 명세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레지스트리를 여기 직접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접근을 이제 5000번 포트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설정이라서 처음에 카인드 만들 때 요걸 그냥 실행하면은 그냥 원래 보통 카인드 클러스터 만들 때 카인드 create 클러스터 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요거 그냥 실행을 하면은 그냥 방금 그 create 클러스터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름을 직접 줄 수는 없고 뭐 이거 그냥 스크립트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환경 변수로 클러스터 이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kind 클러스터를 요걸 통해서 만들어 놨고 제 kind 클러스터에는 이제 도커 레지스트리가 올라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예, 현재 저의 제가 만든 kind 클러스터에 그 쿠브 CTL 컨텍스트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걸 보면은 요걸 이제 배포를 이제 요 이미지를 땡겨오는 그 kind 클러스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이 이미지를 풀을 가져오는 원리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제가 배포할 앱은 방금 그 도커 이미지 그거는 이쪽 백엔드라는 디렉토리에 그냥 헬스 체크를 위한 그냥 간단한 파이썬 앱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요새 패스트 API를 쓰고 있어서 웹 프레임워크로 패스트 API로 그냥 간단한 API를 만들었고요. 일단 루트 패스에는 그냥 it works라는 거 나오게 찍어놓게 해놨고요. 헬스 체크 패스에는 이렇게 I'm alive라고 리스폰스를 주도록 일단 간단한 코드를 작성을 해놨고요. 요거를 도커로 빌드를 해서 이제 배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만약에 요 API 서버를 만든다고 했을 때 직접 띄워서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결과를 확인하는 요 워크플로우를 계속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파이썬 웹서버를 띄우기 위한 플라스크래요. 테스트 API를 띄우기 위한 그 환경을 도커로 구성을 한 거고요. 네. 저는 의존성 패키지를 관리하기 위한 걸로 포이어트리를 사용을 했고, 네. 이제 좀 파이썬에 대한 좀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갔고 마지막에 CMD로 이제 유비콘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파이썬 패스트 API 애플리케이션을 띄울 수 있는 커맨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프로덕션에 가더라도 큰 차이가 없긴 하겠죠. 네. 다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제가 대부분의 설명은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틸트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틸트업을 실행하게 되면 여기서 브라우저를 띄울지 뭐 그냥 스트림 로고를 볼지 뭐 예전 뭐 터미널 모드를 할지 나오는데요. 저는 브라우저를 띄워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렇게 뭔가 한번 제가 틸트업을 하면서 수행이 된 것 같아요. 아까 사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한번 보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왔네요. 요거를 일단 옆으로 좀 옮기고 네, 여기서 제가 두 번째 탭에 일단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쉽게 볼 수 있는 이제 K9S라는 걸 띄워놨고요. 여기서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보면은 방금 전에 좀 41초 전에 틸트 프랙티스 샘플 파드가 떴습니다. 요거에 대한 매니페스트를 보면 명세를 보면 여기에 제 드래그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컨테이너 틸트 프랙티스 이름 나오고 이미지는 이렇게 가져온 거 보이시죠? 여기서 제가 파드 명세에서 지정했던 거랑 이름이 조금 다르네요. 아마 틸트가 제가 지정했던 틸트 파일에 지정했던 것들을 다 가지고 오면서 조금씩 자기에 맞게끔 아마 좀 바꾸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깊은 어떤 동작에 대한 원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 빌드를 최적화하기 위한 뭔가 작업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지정한 그 이미지 명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 끝인데 이제 실제 계속 반복적인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이고 꺼버렸네. 죄송합니다. 다시 띄웠고요. 방금 보셨겠지만 제가 틸트를 껐어요. 껐다가 다시 실행했는데 지금
다시 실행하면서 기존에 틸트가 자기가 띄웠던 파드를 죽였거든요. 죽였는데 다시 띄워주질 않고 있어요. 이게 틸트가 아직 1점대 버전이 나오진 않고 아직 활발하게 개발 중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실패했다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지금 틸트가 너무 빨라서 그렇거든요. 틸트가 자기가 파드를 죽이고 다시 띄웠는데 그거보다 파드가 실제 죽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방금 아까 저희가 같이 보면서 파드가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이미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틸트가 너무 빨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재실행을 해주면 네, 당연히 방금 아까 파드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다시 잘 띄워주고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도 이제 뭐 빌드하고 푸시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로그가 이제 이 틸트 UI에서 다 보여지게 되고요. 네, 틸트 떴죠. 제가 소스 코드를 수정을 잠깐 한번 해보고 요 실습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일단 요거 뭐 뜨는 건지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지금 파드 떠 있으니까 이렇게 퍼러퍼러 포트로 접근을 했고요. 제가 여기서 뭐 느낌표를 한 이 정도 추가를 해서 저장을 하면 네, 이제 여기서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여기서 보이시죠? 여기서 뭐 떠다떠다 하면서 자동으로 해주는데 또 실패가 돼요. 이게 또 이제 같은 파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죽고 있거든요. 터미네이팅 하고 있는 중이라서 틸트가 저 반복이 지금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터미네이팅 되는 시간이 지금 너무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요런 좀 뭔가 신속하게 해주는 도구인데 약간 이 부분에서 지금 조금 걸려요. 그리고 여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걸 누르면 아직 터미네이팅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 에러가 나지만 펜딩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펜딩이 되고 얘가 터미네이팅이 다 되더라도 펜딩이 뭐 그러니까 펜딩 되면서 뭔가 정상 상태로 복구를 안 해주고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요거는 아마 아직은 이제 활발히 개발이 되고 있는 도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아직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여기 파드가 없어졌는데도 얘는 요건 이제 꺼졌지만 펜딩 될 때가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그러다가 복구가 안 돼요. 지금 제가 요 부분만 다시 재실행을 하니 배포가 됐죠. 그리고 일로 와서 이제 새로 고침하면 당연히 파드가 재배포가 된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지금 제가 시연해드린 게 이렇게 틸트의 전부인데 이제 틸트가 이제 저희 클러스터 API 여기 북에 여기서 틸트에 대한 언급이 있잖아요. 틸트로 이제 클러스터 API를 개발하는 환경에 대한 구성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 API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세팅을 해라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제가 오늘 다룬 내용은 요 틸트에 대한 약간 본질적인 얘기였는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돼서 뭐 사실 클러스터 API 개발뿐만 아니라 그냥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로그를 직접 볼 때도 직접 kubectl 로그스 하지 않고 여기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대로 약간 타이밍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오히려 불편할 것 같아요. 이제 이걸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원래 만약에 저게 잘 됐다면 얘가 잘 됐겠죠. 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일단 제가 사실 오늘 준비해드린 내용이 이게 답니다. 네. 그럼 발표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매우 유익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좋은데요? 좋아요. 네.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 써봐야겠다. 일단 그냥 가볍게 개발 환경에서 도입을 해서 그냥 자기 그냥 혼자 쓰는 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이게 틸트가 팀을 위한 도구라고 일단 나와 있거든요. 좀 그래서 봐야겠네요. 예, 약간 저거 재상님이 얘기했듯이 파드 네임에 근데 랜덤 스트링 붙였을 땐 너무 많이 생성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리고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매트릭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매트릭을 여기 맨 처음에 꺼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네이블을 했을 때, 이네이블 하니까 여기 위에 보셨겠지만 이게 원래 없는 파드들이에요. 요게 그라파나랑 프로메테우스까지 띄워서 이게 원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제공해 주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뭔가 옵션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뭐 네, 재밌네요. 아까 레지스트리는 그 수동으로 올려야 되는 거죠? 네, 그 카인드 클러스터 띄울 때 그 레지스트리를 클러스터 안에다가 띄우는 거를 같이 했어요. 여기 아, 어이구 어디냐? 여기서 왜냐면 저는 이 배시 스크립트에서 네. 틸트 안에 약간 그렇게 내장돼 있나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아, 가졌었거든요. 그거는 아닌 거죠? 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로컬 레지스트, 그러니까 로컬 네네. 레지스트리예요, 그냥. 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요걸 안 쓰면 좀 느려지면 아까 그 현상이 좀 없어지려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틸트가 너무 맞아요. 빠른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앱 야물인가? 그거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틸트요? 아니면 앱? 네. 아하. 이 이미지가 결국은 저거죠. 그 레지스트리 네. 지금 거고. 그럼 빌드 할 때마다 저게 아까 UID가 붙는 것 같던데 자동으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 이미지명이 달라요. 태그가 자동으로 붙는 거예요? 네. 그렇군. 와, 이거 되게 좋은데? 뭐 잘 쓰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군요. 좀 약간 그리고 뭐 약간 좀 폼도 나요, 솔직히. 네. 그렇죠. 이거 로고도 다 보여주고 막 네, 여기 지금 표준 아니, 아웃풋 그냥. 진짜 좋다. 잘만 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냥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그냥 뭐 여기서 얘를 망가뜨리거나 얘를 어떻게 망가뜨리지? 뭐 이렇게 얘를 망가뜨리면 네 이렇게 네 일단 못 찾는다고 나오고요. 네 이렇게 일단 망가뜨린 것도 잘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하면 또 실행이 되면서 이런 것만 이렇게 잘 원활하게만 되면 너무 편해요. 그냥 해서 네, 잘 되고 그리고 배포도 네, 방금 전에 9초 전에 배포가 됐고 이제 백엔드 여기서 만약에 제가 그냥 뭐 이런 걸 깨트리면 이제 문법 오류를 내면 왜 반응이 없네. 지금 뭔가 펜딩 상태인데 뭐 딱히 뭐 원래 움직여야 되는데 하지 말 걸 그랬네요. 괜히 했어요. 네. 지금 또 네. 이게 이런 좀 약간 아다리가 안 맞는 게 좀 있습니다. 요게
근데 이제 제 로컬에 얘가 왜 이렇게 안 죽을까요? 그냥 강제로 죽여. 요- 이미 터미네이팅 중이니까. 이거 설마 파이널라이즈 스톱 됐나? 얘가 진짜. 여기에 이제 그 뭐 문법 에러도 다 나오기 때문에 예, 아, 그런 것도 그런 출력을 보여드리려고 사실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어차피 그거 표준 아웃풋 스트림 자체가 여기 다 찍혀서 방금 떨어졌고 이거 하면은 어차피 서버가 안 떠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바로 에러 뚱뚱. 네네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컨테이너를 계속 재시작을 얘가 하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디버깅하고 개발 사이클에는 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방금 그 타이밍 이슈만 좀 해결이 되면 뭐 터미네이트 하는 건 뭐 어떻게 좀 잘 해결하면 되겠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제가 해본 부분까지는 다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